자, 함수 보도록 할게요. 함수. 물론 우리는 함수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1차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직접 그려보시고 그리고 찾아보시고 정리까지 해보셨는데, 여기 와서 함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함수에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해결을 했었던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론으로 짚어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꼼꼼하게 찾아보기 위해서 함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을 겁니다. 함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대응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지 찾는 것을 함수 단원이라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함수의 정의부터 얘기를 하면 정의가 실제로 대응 관계가 들어가요. 두 개 이상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관계라는 부분이 바로 대응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예정입니다. 집합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쪽에서 집합을 배운 이유이기도 한데 X라고 몰려있는 집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Y라고 몰려져 있는 집합이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각각의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변수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X의 변수는 X고요. Y의 변수는 일반적으로 Y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지수로도 X랑 Y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 미지수랑 변수는 미묘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지수는 이미 값은 결정되는데 우리가 그 값을 몰라서 찾아야 되는 대상을 미지수라고 얘기하고요. 변수는 어떤 하나의 고정값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그을 텐데,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하는 형태의 함수를 지금부터 얘기하겠다라고 합니다. F라는 친구를 사용하면 F 함수가 되는 거고요. G라는 친구를 사용하면 G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집합에서 집합으로 원소에서 원소로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선택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X가 가지고 있어요. 얘네 둘은 둘 다 변수기는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영역은 조금 다릅니다. 앞쪽에 있는 걸 독립변수, 뒤쪽에 있는 걸 종속 변수라는 형태에 있어서의 표현이라고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얘가 주도해요. X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X가 선택을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뽑겠다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모인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표현할 예정입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용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함수는 Y는 이라고 썼었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것은 약간의 편의성에 입각한 부분이고, 원래 표현은 F갈로의 X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장점은 뭐냐? 어떤 함수인지 지칭할 수 있습니다. F라는 문자를 써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G를 사용하면 위에 거랑은 서로 다른 함수인가 보구나, 새로운 함수인가 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H라든가 I라든가 문자는 아무렇게나 만들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 X를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X를 딱 넣었을 때 어떤 Y 값이 나오는지 여러 개로 쓸 수 있습니다. 5 넣었더니 7 나오고 3 넣었더니 4 나오더라 라는 식으로 쓸 수 있으면 X 값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대응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여태까지 Y 썼느냐? 첫 번째, 쓰기가 귀찮아서. fx 쓰려면 획수가 너무 많아요. y라고 쓰면 간단하니까 여태까지 그냥 y로 썼던 겁니다. 두 번째, 좌표 평면에 대응했을 때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y는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5 이렇게 했을 때 x에다 3 넣어서 y 값이 8 나오죠. 그럼 학생들이 별로 헷갈려하지 않고 x 값 3 y 값 8 해서 점을 찍는 것에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잘해요. 그런데 건너편이 이렇게 fx로 정리가 되어 있고 f3 값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애들이 이게 좌표 평면 위에 점인지를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fx라는 경우를 쓰는 경우와 y라는 쓰는 경우는 똑같지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편의성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짝짓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갖습니다. 함수의 조건. 문제에서 이 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는 되게 중요해요. 물론 앞으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까지 중요할 정도는 아닌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 첫 번째 x는 남으면 안 됩니다. y는 그리고 x는 바람 피면 안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 일컬어 함수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는 뭐지? 모든 x가 대응되어야 한다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대응되어야 한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의 x가 하나의 y에 대응된다라는 말 자체가 약간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x는 바람 피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처음엔 사례를 여러 가지 볼 겁니다. 예를 들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대응 관계를 열심히 보여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주아, 얘 어때? 어떤 거 같아? 함수일까 아닐까? 안 된다면 이유는? x가 남았어요. 대응 관계를 이렇게 놓고 보려고 했는데 x가 총 3개가 있는데 하나 3이라는 애는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1번 조건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죠. 현동아 어때? 얘. 얘도 안 돼. 왜? 왜냐면 2라는 게 2개 갖고 있어서. 그렇죠. 2라는 x가 2개를 선택했어요. 욕심쟁이처럼. 그래서 바람을 핀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을 굳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겠지만 짝짓기를 했다고 했을 때 2번이 바람 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상 안 돼요. 그래서 얘는 2번 조건 때문에 역시 안 됩니다. 다음 3번은 어떻죠? y가 바람 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조건에서 y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괜찮습니다. 함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와 같이 대응 관계를 통해서 조건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술 더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할 텐데 그래프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대응 관계의 시각적 표현이에요. 대응을 하나 할 때마다 점이 하나가 찍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x값 하나랑 y값 하나가 확보가 될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점을 하나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던 함수에 따르면 x, y 1, 2, 3, 4, 5, 6에서 저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 얘기는 대응 관계가 몇 개? 3개예요. 그러면 점이 몇 개? 3개가 찍히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점은 1,4 두 번째 점은 2,4 다음 세 번째 점은 3,6이라는 것으로 3개의 점이 찍힙니다. 대응관계의 개수만큼 점이 찍혀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접했던 함수는 어떤 모양이었는데요? 점이 몇 개짜리 함수였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건 점이 무수히 많죠, 그죠? 실수 전체 범위를 커버하다 보니까 점이 한두 가지로 표현이 안 돼서 선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함수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함수 배우기 위해서 처음 배우기 위해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니까 대응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응관계가 많지 않은 함수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프도 그래서 점 몇 개 찍혀져 있는 그래프로 먼저 접근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예전에 다뤘었던 함수로 옮겨가서 실제 그래프,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 내에서도 어떤 대응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여부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재미난 점은 뭐냐? 얘네 두 점의 경우에 있어서 가로로 이렇게 봤을 때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어요. 하나의 y 값에 두 개의 x가 대응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반대로 하나의 x에 두 개의 y가 대응되면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의 x에 3, 두 개의 y, 2하고 뭐 예를 들면 5하고 7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점의 좌표는 3,7, 3,5, 3,7 이렇게 찍혀져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가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점 찍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함수에서 대응관계가 이와 같이 정리가 되면 이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x가 바람피 케이스를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함수의 조건을 확인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방법은 무엇이냐? 손가락 씁니다. 손가락을 사용해서 위아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어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의 점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면 만나게 되면 하나의 점만 지나가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함수로서는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 건데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점이 있는 공간이 있어버리면 그때는 함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 중에서 함수가 아닌 대표적인 케이스 원의 그래프 그 이전에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원의 그래프만 이름이 원의 그래프였죠. 그죠?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그 이유가 y가 바람피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왜 범위에 대한 얘기가 없어? 먼저 사용할 거 용어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그만 졸지 말고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 들어본 적 있어? 정의역? X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린 그림에 따르면 X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X 안에 원소가 3개 있다는 얘기고요. 그 3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X에 대한 공간이 있었으면 당연히 Y에 대한 공간도 있겠죠. Y에 대한 공간. 현동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지역. 틀렸어요. 일단 공역부터 가요. 공역으로 갑니다. 그럼 현동이가 헷갈려했던 치역이라는 지문은 뭐냐? 지금처럼 예를 들어 대응관계를 보여드리게 되면 1번, 4번, 5번이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요렇게 묶은 게 치역이에요. 주안 역시 졸지 말고 보게 되면 y값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공역은 얘야 4, 5, 6 치역은 얘고 4, 5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4, 5, 6이라는 애랑 4, 5라는 애랑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 알겠어? 그림에서 봐봐. 그림에서 어떤 거 같아? 어? 6? 아니 6만큼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왜 우리는 6을 따돌리고 있나라는 질문을 하는 거야. 왜 6을 따돌리고 있어? 그리고 왜 버림받았냐고 6이. 얘네 다 똑같은 y인데 왜 얘 6 혼자만 따로 떼어놨냐고. 누구로부터 버림받아서? 이쪽에서 선택 못 받아서. 그래서 y값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범위로 나뉘는 겁니다. 뭐냐면 전체 영역을 공역이라고 하고요. 선택받은 애들만 따로 모아서 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x 정의역, y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 그렇게 따지면 x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x도 전체 x랑
선택받은 x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x는 남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 중에는 집합이 두 개 생길 수가 없어요. 모든 x는 다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 하나만 딸랑 있는 거고요. 만약에 x가 두 집합으로 쪼개진다. 선택한 집합과 그렇지 않은 집합으로 나눠지면 그건 이미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의 조건 두 가지 그리고 대응관계를 보는 방식 이것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과정 그리고 기본적인 조건 범위까지 해가지고 용어 몇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수를 푸는 데 있어서는 활용하고 있었던 대상이긴 하지만 용어로 정리하고 특히 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이번 단원에 처음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 계속해서 가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87페이지의 함수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들이 문제로 나오게 되느냐. 첫 번째 fx라는 친구 자체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식을 적용하세요. 저럴 때 저 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함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딱히 원래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분류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분류함수에서 실질적으로 분류를 만들어내는 대상은 바로 x값의 범위에 따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x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값보다 작은 x가 들어오면 위에다가 x를 대입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x보다 작은 특정 값보다 작은 x가 들어오게 되면 작은 x값을 집어넣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함수가 조립되어 있는 형태들을 자주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분류함수가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여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접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슬쩍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갈 부분이긴 하겠지만 나중에 분류함수를 활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압도적으로 질문이 많이 나왔던 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472번 잠깐 봐보세요. 함수 fx가 다음 전체 집합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fx는 어디 보자. x 플러스 1 괄호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다음 함수 2x 마이너스 a가 함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밑에 있는 두 개의 무리수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을 구해서 둘이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위에 건 함수가 완벽히 주어졌는데 아래 거는 a 값이 안 주어졌어요. 함수 값을 모르죠. 아무런 힌트도 없고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주한 졸지 말고 일어나고. 현동 왜일까? 성은 왜일까? 민재 다현 얘 때문이에요. 위쪽에서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분류함수를 적었는데 분류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적었어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 겹치는 공간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라는 겁니다. 겹치는 공간이 있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걸 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내고요. a까지. 그 다음 또 a에서부터 또 다른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나의 x값에 두 개의 y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위에 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를 비워둔 겁니다. 그래서 앞쪽 함수는 a는 없다. a 바로 앞까지는 함수값이 있는데 a는 없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함수는 a부터 스타트를 해서 x값들 중에 두 군데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르죠. 이 문제는 보시게 되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y는 2x라는 친구의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버리게 되면 2일 때의 값이 두 개가 발생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거의 F2 값, 아래 거의 F2 값, F2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위에 대입을 해서 2 플러스 1, 아래다가도 대입을 해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예정.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구나. A 값이 그래서 몇? 1 된 거죠. 1. 그래야 3이라는 공통된 Y 값 하나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사하게 이거는 쪼개는 범위로 문제를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이런 문제 안 내죠, 그죠? 그래서 낯설어 할 수 있고 질문들이 은근 있었습니다. 주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대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치환을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 같은 문제는 어떤 종류의 문제냐? 이런 문제예요. F 안에 이상한 거 넣기. 이런 형태. 자, 이와 같은 형태가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f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fx는 다음과 같아요. x에 대입할 수하고요. 그리고 함수에 대입할 수가 같습니다. 여기서. 그죠? fx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괄호 안에 x가 있으니까 x에다 를 넣으면 그게 함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함수에 들어간 숫자랑 그 다음에 x에 대입한 숫자랑 똑같아요. 그런데 수식을 바꿔버리면 x에 대입할 수하고 함수에 대입할 수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당연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로서 어디 보자. 476번 잠깐 볼까요? 476번 F갈로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발로 닫고 이퀄 2x 제곱 마이너스 3 세제곱인가요? 제곱이죠. 2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f 마이너스 1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를 낸 거죠. 무슨 문제? 여기서 준 건 뭘 준 거? f에 대입할 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그게 x 값인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그 얘기는 x 값을 넣으면 다른 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풀이 과정들이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값을 마이너스 1로 만드는 x 값을 구할 수 있죠. 방정식으로 곱해서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넘기시게 되면 2x가 0 나와서 x가 0 넣으면 돼요. x는 0을 넣고요. 함수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x에다 0 넣으면 f 마이너스 1 여기서도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x가 0을 넣는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통은 x로 구하는 건 맞는데 얘로 대입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양쪽에다가 숫자를 넣어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x를 넣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에 대응하는 방식보다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쪽에서 없잖아 문제를 많이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절대값 함수. 그죠? 여러분들이 절대값의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그렇게 하죠. x값이 뭐보다 작을 때,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두 그래프 그리고 연결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친구도 다항식 같은 거 풀 때 많이 했었던 내용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반복되는 부분은 있지 않나. 여기까지 새로운 문제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네요. 그래서 잘 풀어주셔야 될 것. 다음!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서로 같은 함수와 함수의 종류. 함수의 상등.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상등. 무슨 뜻? 무슨 상? 위상? 서로 상. 서로 상. 등은 당연히 같을 등. 그렇죠. 서로 같을다라는.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로 서로 순화시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죠?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생각들은 그래요. 식이 똑같으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fx라는 친구가 2x 플러스 5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다음에 gx라는 친구가 예를 들면 fx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줘버리게 되면 gx도 fx랑 똑같이 2x 플러스 5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주객이 전도됐어요. 식이 같으면 같은 함수인 건 맞아요. 근데 같은 함수가 무조건 식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함수는 어떤 함수냐? 식이 같은 함수를 넘어서서 어떤 대상이냐? 대응 관계가 같은 함수를 우리는 일컬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대응 관계가 같은 거랑 식이 같은 거랑 똑같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대응 관계를 식이 다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fx 주한 잠 깨고 졸리면 일어나서 수업을 듣든가. 얘 좀 빌려줘. fx라는 친구 볼게요. fx는 x라는 함수입니다. 됐죠?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gx라는 함수 어떤 함수냐면 x를 5로 나눈 나머지라고 할 함수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해보자. 주한 fx랑 gx랑 똑같은 함수일까? 안 그래 보여? 그런데 정의역으로요 딱 이거 3개만 줄 겁니다. 1, 2, 3만 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볼게요. 주한 f1은 몇이야? 식 여기 있잖아. 네. x는 여기 있고 f1 른 1 다음 f2는 2 다음 f3은 3 됐고요. 다음에 g 볼게요. g 현동 g1은 몇? 1 다음에 g2는 2 다음에 g3는 3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봤더니 어떠냐? 주어져 있는 모든 x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 봤는데 대응 관계가 똑같아요. 1,1, 2,2, 3,3 똑같죠? 그러면 f랑 g랑 같은 함수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 정의역이 적어서 그래요. 너무 적어서. 정의역이 적다 보니까 정의역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똑같은 정의역들만 확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한적으로 식은 전혀 엉뚱하게 달라 보이긴 하겠지만 두 개가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 여부는 있는 x 다 넣어봐라. 나오는 y값 다 확인해봐라. 그래서 관계 똑같다 그러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뒤쪽에 얘기하는 함수의 특징들 설명할 때도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 관계로 해당 함수를 판단해야 돼요. 식의 형태나 문장 방식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결과값을 예측하는 데는 활용하지만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사실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움만 받을 겁니다. 대응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만 예측하고요. 우린 대응관계를 보고 나서 결정할 거예요. 흔히 얘기하기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요즘도 그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함수의 스타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응해서 똑같으면 같은 함수로 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어디 보자. 그래서 여기 단원에 88페이지, 89페이지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정의역들이 얼마 없어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x값들을 뭐 한두 개, 세 개까지 고작해야 집어넣는 정도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서로 같은 함수까지 해가지고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로 접하셔야 될 내용들 모두 다뤄봤습니다. 이제 종류로 가겠습니다. 종류. 함수의 종류는 순서는 약간 뒤섞을게요. 앞쪽에서도 수업을 좀 진행해봤는데 어려운 것들을 약간 뒤쪽으로 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응관계상 함수의 종류를 약간 뒤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실 함수는 상수함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려니 하시고 일단은 연습장에다 뭐 필기를 하시건 아니면 그냥 눈으로 봐주시건 해주세요. 솔직히 필기를 하는 게 은근 도움이 돼요. 특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경우에 연습장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연습장 필요 없고. 주한 연습장 좀 줄까? 자, 이 필기하고 있어. 색깔 같은 것도 집어넣고. 자, 1번 상수함수 보겠습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특징은 일단 정의로선 이래요. fx가 이퀄 상수 이렇게 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함수의 종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분류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분류법들은 대부분 함수의 건너편에 어떤 식이 있느냐를 위주로 판단해요. 1차식이 있으면 1차 함수, 2차식이 있으면 2차 함수, 로그식이 있으면 로그함수, 지수식이 있으면 지수함수 형태였었는데 여기서는 대응관계를 얘기하는 형태입니다. 대응관계로서 우리는 함수의 종류를 구분할 예정인데 근데 처음이 약간 배신감 때리듯이 건너편을 상수 이렇게 적어놨어요. 건너편으로 뭐 판단을 하는 것처럼 일단 써놓기는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 fx가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무슨 함수? 2차 함수. 왜? 건너편이 2차식이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무슨 함수? 1차 함수. 그죠? fx가 5 무슨 함수? 상수함수.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항식적으로 보게 되면 건너편 차수에 대해서 2차 함수, 건너편 함수에 대해서 1차 함수, 건너편 함수에 대해서 상수함수라는 형태에 있어서의 표현이 가능한데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친구가 갑자기 다항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지 않는 다항함수에 대한 부분들에 딱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 대응관계가 너무 이뻐서 그래요. 대응관계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친구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y값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게 모든 x에 대응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려봤었던 함수의 대응관계 표처럼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1, 2, 3, 4, 5, 5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 2, 3, 4, 5,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얘만 선택해요. 이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일컬어 상수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 얘기할 게 많은데 n괄로 치어 1일 겁니다. 하나의 y가 모든 x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가로선 위에 모든 점들이 위치해 있어요. 어떤 가로선일지는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점 5개가 찍혀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찍히고요. 실수 전체 x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일직선의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선의 모든 점들이 위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을 잠깐 언급 정도 해드리게 되면 이건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응관계가 이렇게 되면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던 gx라는 친구 x를 5로 나눈 나머지 라는 친구를 아까 가져다 썼었죠. 얘 또 쓸 거예요. 민지 봐봐봐. 상수함수처럼 보여? 얘가 상수함수처럼 보여? 네가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간에 언제나 같은 값이 나와? 아니야? 그쵸? 안 그래요? 넣는 숫자에 따라서 다른 숫자가 나와요. 이 친구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다음과 같이 준다고 가정해볼까요? 3, 8, 13, 18, 23, 점점점점 이렇게 줬다고 가정해볼까? 민지야 다시 물어볼게. x를 네가 집어넣는데 언제나 같은 값이 나오나? 이젠 맞아요. 왜냐면 이 x를 넣어봐야 3 나오고 저 x를 넣어도 3 나오고 저 x를 넣어도 3 나와요. 주어져 있는 모든 정의역의 x들을 다 집어넣어봤는데 한 가지 값이 나오죠? 그러면 얘 모양은 상수함수의 형태의 모양이라고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적절한 정의역만 주어지면 상수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정의역에 있는 걸 모두 집어넣어서 대응관계를 살펴봤더니 상수함수라 부를 자격이 충분하다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나 문장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넣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넣었을 때 같은 y값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까지 활용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항등함수 얘기할게요. 쟤랑 말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등함수의 조건 fx는 x다. 이 친구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들어간 애가 고스란히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자판기 같은 거 넣어봐서 그냥 레버를 돌려버리면 넣은 동전이 그대로 떨어지죠. 딸거랑. 자판기는 써보기 하셨나? 요즘 다들 카드 쓰지 않나요? 뭐 어찌됐건 저희 어렸을 때는 오락실이라고 있었어요. 오락실. 그래서 컴퓨터형 기기에 스틱, 레버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전 넣는 동전 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버튼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버튼의 용도는 동전이 막혔을 때 누르면 그 동전이 그냥 내려오도록 만드는 버튼이었어요. 그래서 100원짜리를 딱 넣었는데 동전이 인식이 안 돼. 기계에서 인식을 못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탁 눌러주면 그 버튼이 그대로 미끄러져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들은 보신 적 있으시려나? 그거 뜯어본 적 있어요. 뭐? 얘를 뜯어봤다고? 왜? 아니 뜯어봤죠. 뜯어본 걸 본 적이. 아, 뜯는 과정을 본 적이 있다고? 뭐 어찌됐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등함수는 그런 친구입니다. 들어간 애가 고스란히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일컬어 항등함수라고 얘기한다. 그것도 있으려나 그러면? 예전에 그 전쟁 시기 때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벙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벙커. 안쪽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두꺼운 뭘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만큼만 창을 내요. 그래서 이쪽에서 총을 이렇게 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멀리서 쳐들어오는 상대를 상대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방어력이 튼튼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것들을 다 튕겨버려요. 예를 들면 박격포 같은 것들은 이거 뚫지를 못해요. 총으로 쏘는 건 당연히 못 뚫고요. 그래서 이 안에 속 안에 있는 병사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바깥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벙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벙커라는 이 대상에는 안쪽을 무조건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게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환기구가 있어야 돼요. 환기구. 이렇게 공기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기구멍을 만드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가까이 온 적들이 이 안으로 수류탄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안쪽에서 그냥 몰살돼 버리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놨냐면요, 이런 거 만들어놨어요. 이런 거.
뭐냐면 벙커가 이렇게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공기구멍이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수류탄을 넣잖아요. 그러면 또르르 해가지고 자기 발밑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수류탄에 자기가 죽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공격하는 입장 그리고 수비하는 입장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겹치면서 무기가 만들어지고 하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친구의 항등함수 넣은 게 그대로 나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상수함수처럼 주어져 있는 대상에 따라 얘도 항등함수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또 쓰는 gx x를 5로 나눈 나머지 를 주고 x라는 친구를 정의역을 1, 2, 3, 4로 줬다고 가정해보자 라는 거. 과연 항등함수 같아? 얘 주어져 있는 x는 얘고 주어져 있는 x 값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뭐야? 맞는 거야 아닌가? 맞죠, 그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오고 4 넣었을 때 4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전체 실수 범위라고 한다면 y는 x라는 친구를 제외해놓고는 항등함수라고 부를 건 원래는 없어요. 근데 정역을 줄여버리면 좁혀버리면 몇 가지 구성에 따라 항등함수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 항등함수 약간 좀 극단적이죠. 이쪽은 언제나 똑같은 y값, 이때는 언제나 넣은 y값. 그래서 되게 단순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앞에 일단 깔아둔 겁니다. 이 D가 좀 어려워서. 함수의 종류 두 가지 먼저 살펴봤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오는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함수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데 대응 관계가 적절하면 전체 실수 범위 내에서 성립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수함수나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죠. 3번 갑시다. 3번.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1대1 함수 가겠습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아요. 이 친구는 P 한 번 정도는 적어주세요. 이거예요. 길죠? 그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긴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느냐? 문제에서 1대1 함수라는 표현을 가끔 빼먹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함수는 1대1 함수다 라고 문제가 스타트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텐데 힌트 얘만 던져주고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이 기호를 보자마자 1대1 함수구나.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스타일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씁니다. 문장이 길어도. 근데 무슨 뜻인지는 일단 아시려나? 맞아요. 그거는 1대1 함수 자체를 알아서 그런 거야? 이걸 해석해서 그런 거야? 그래. 자, 1대1 함수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앞쪽에 우리가 함수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기억하는지 좀 확인해볼까? 주한 함수의 조건이 아까 뭐였지? x는 사용이 돼야 되죠. 그죠? 남으면 안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x는 아니 바람 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i에 대응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람 피면 안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함수의 기본 조건이었어요. 여기까지 맞추는 것은 모든 함수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항등함수든 상수함수든 그것도 전부 다 이 범위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1대1 함수는 이거 슬쩍 보더니 불공평하다. 왜 x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그래서 평등해질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뭐냐? y는 바람 피면 안 된다.
이걸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조금 더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간 함수를 우리는 일컬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전체 식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문장의 형태, 내용 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어져 있는 정의역과 공역 범위 내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대1 함수와 연관된 대부분의 문제는요, 함수를 바꾸어서 1대1 함수로 만들어봐 라는 식이 좀 더 은근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gx라는 친구 x를 5로 나눈 나머지 같은 경우 x를 2, 3, 4, 5, 6, 7, 8 3, 4, 5, 6, 7, 8 보자. 성공하면 1대1 함수가 되나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한 가지 행동을 취해서 이걸 1대1 함수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행동을 취할 것 같아? 8이나 3을 빼겠죠. 그죠? 그죠? 왜? 여기서 처음으로 겹치는 애가 발생하거든요. x에다가 g에다가 3을 넣어도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g에다가 8을 넣어도 3이 나오는데 하나의 y값에 두 개의 x가 대응된 것이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 대응 관계를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을 없애버리게 되면 1대1 1대1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3을 없애도 1대1 함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들을 성립하게 만드는 함수 형태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은근 자주 나오는 게 바로 1대1 함수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쪽에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요. 모든 대응 관계마다 점이 찍히거나 선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두 번째 거 x는 바람피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친구는 그래프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x에 두 개의 y가 대응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우리가 손가락을 그어보면서 이것이 대응관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런데 y가 바람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여서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로로 손가락을 그어봤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x에서 하나의 y가 대응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 문제는 어떻게 내냐? 두 가지 스타일 정도를 먼저 얘기하는데 첫 번째 분류함수. 자, 문제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fx라는 친구는 0을 기점으로 서로 다른 두 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문제에서 첫 번째로 힌트로 나온 친구는 0보다 클 때 y는 3x라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y는 a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여서 우리는 후보군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봅시다. 주황색 말이 되나요? 주황색을 선택하면 1대1 함수가 안 돼요. 함수는 상관이 없기는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가로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어봤을 때 두 개 점에서 만나는 게 티가 나거든요. 가로로 손가락을 그어봤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녹색은요. 얘도 안 되죠, 그죠? 이 수없이 많은 점들이 하나의 y 값에 대응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상수함수처럼 이쪽 부분만 상수함수겠지만 그래서 또 안 돼요. 빨간색은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프가 약간 완만해지기도 하고 더 가파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분류함수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때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증가했으면 증가로 가세요 라는 겁니다. 증가함수였으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은 감소함수였으면 감소함수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류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라든가 아니면은 그래프의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1대1 함수를 만들어 내도록 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한테 줄 겁니다. 다음 2번. 정의역을 조절하는 형태에 있어서의 질문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주황아 졸지 말고 얘 잠깐 봅시다. 그래프야 1대1 함수야. 얘는 1대1 함수 될 수 있어? 얘는 안 돼. 그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보면 두 점에서 자꾸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친구의 정의역은 이퀄 k보다 x가 크거나 같음을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직까지 이 친구의 정의역을 제가 확정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만 가져다가 x로 사용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진 않았어요. k 값이 왔다 갔다 거릴 때마다 정의역이 달리 작동될 겁니다. 예를 들면 k를 한 이쯤 잡게 되면 k1이라고 해볼까요? k1. k1을 잡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함수로 사용할 것입니다. 주황색. k 값을 이쯤으로 잡게 되면 k2 여기서부터 뒷부분을 전부 다 함수로 취급할 겁니다. 만약 K3를 이쯤에서 잡게 되면 K3 이 지점에서부터 뒤쪽 부분을 함수로 사용을 할 겁니다. 언제나 K를 기준으로 K의 오른쪽만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K1이면 행동 1대1 되는데 1대1 함수 1대1 함수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 부분 보면 포물선이 이렇게 됐고 분명히 서로 다른 x의 한 개의 y가 대응되는 부분이 있어요. 꺾인 부분이 있죠. 후크가 있습니다. K2는 어떻죠? 아슬아슬하지만 될 것 같아요. 그죠? 꼭지점이면 꼭지점 이후서부터는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대응되니까 직선과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K3는요. 얘도 전혀 문제 없죠. 이 뒤로부터는 꺾인 부분도 없고 완만한 부분조차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조건은 K가 어때야 될 것이다? K는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아야 조건에 된다라는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에 뒤쪽으로 자르면 문제가 없지만 앞쪽으로 자르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대부분 이미 정의역은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적절하게 잘라서 조건을 찾아보는 거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함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의역을 잘라야 돼요. 정의역을 잘라보고 나서 문제의 조건에 성립이 되는지 조건에 안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왔다 갔다 거리는 문제가 은근 난이도가 있고 특히 이 파트에서 조금 학생들을 여럿 괴롭혀 왔으니까 열심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보자. 쉬었다 계속해서 가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앞쪽에서 함수의 조건 얘기를 했습니다. x는 남으면 안 되고요. x는 바람 피면 안 되고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찾아옵니다. y는 바람 피면 안 되고. 그럼 모두 평화로워졌나요?
그렇진 않죠. 왜냐면 x 조건이 두 개인데 y 조건이 하나면 좀 그렇죠. 하나 덧붙입니다. 4번. 뭘 것 같아? 당연하게도 y는 남으면 안 돼. 해서 이렇게 완전한 평등을 구축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은 다음과 같아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y값도 남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정의역 하고 치역의 개수가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n괄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함수로 얘기를 하면, 근데 유한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n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함수에만 한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같으면 사실 이거는 1대1 함수 조건이에요. 1대1 함수. 응? 공역은 치워. 그래서 여기 붙는 거죠. 공역. 여기까지가 붙어야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정의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똑같으면 일단 1대1 함수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남는 애가 없어. 공역과 치역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 1대1 대응까지 커버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의역 x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y라는 친구가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택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안 맞죠? 1대1 함수조차 아니에요. y가 바람 폈습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 조건에 불허합니다. 그래서 채워 넣어봤더니 얘는 어때? 1대1 함수예요.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됐어요. 그래서 1대1 함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이라고는 못해요. 왜냐? y가 남아서 이제 1대1 대응과 함수 모두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정역과 치역, 공역의 개수가 일치하는 형태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1대1 함수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대응될 수 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y가 남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응시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범위와 대응 관계에 대한 부분들 잠깐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와 대응의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으로서 손가락을 위아래로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 함수아니다 라는 내용 앞쪽에서 설명드렸죠. 다음 2번 손가락을 좌우로 우리가 그려봐서 두 점 잡히면 뭐라고요? 1대1 함수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님 등등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범위에 대한 부분들 잠깐 얘기해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만약에 x라는 친구가 예제로 2에서부터 5까지 다음 y라는 친구는 예를 들어 1에서부터 7까지 7을 너무 큰가? 6까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래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려진 이 공간 안에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의역과 공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점이 하나가 찍히잖아요. 그럼 대응관계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수 범위를 줬다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일단 여기가 모두 차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누군가 이렇게 그렸어요. 1번 그래프입니다. 1번 그래프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가 비어있어요. 비어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비어있다라는 것은 좌우로 판단하고 위아래로 판단하는데 이 부분 공간이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만큼의 x는 선택하지 못했어요. 대응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1번 그래프가 아니라 이번엔 2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2번 그래프에서는 위쪽 공간이 비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y 값이 선택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 대응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주어져 있는 공간의 빈 공간으로 우리는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번의 경우는 함수조차 아니에요. 우리는 얘를 허락하면 안 돼요. 왜냐면 x가 남는 애들이 존재해버리고 x가 남아버리면 함수가 아니어서 안 됩니다. 다음 2번은 함수예요. 모든 x가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y가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함수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공간을 준 다음에 무슨 문제랑 엮어서 이 친구랑 엮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친구랑 엮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y가 남으면 안 되는 것을 처음 제안한 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겁니다. 범위를 이렇게 주고 나서 1대1 대응 함수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럼 나와 있는 내용은 빈 공간 없어야 됩니다. x로서의 빈 공간 없어야 돼요. 모든 x들이 다 대응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로 봤을 때 빠져나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봤을 때 y들도 모두 대응되어야 되다 보니까 역시 빠져나갈 틈이 없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는 그래프는 그래서 이런 형태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웨이브를 치고 있냐라고 하면 직선의 그래프면 일직선이었을 겁니다. 근데 직선의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함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종류의 함수건 포물선이건 아니면 곡선이건 아니면 실제로 웨이브를 치건 말건 간에 중요한 것은 가로로 한 점, 세로로 한 점씩만 대응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양쪽 대각선을 관통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이래야만 빈틈이 없는 겁니다. x도 빈틈 없고 y도 빈틈 없고.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 범위를 먼저 주고 나서 만약에 문제를 주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를 찾으세요. 혹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를 찾으세요. 둘 중 하나가 다 혹은 둘 다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되는 점들을 찾는 과정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까지 다뤄봤습니다. 다음 여기서 마지막 뭐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해봐 1대1 대응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거는 문제 자체를 아예 하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506번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x라는 집합이 있네요. k보다 크거나 같아. 함수가 주어집니다.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x 마이너스 u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1, 마이너스 6 정도를 마이너스 7을 꼭지점으로 갖고 y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오씨 그렇게 잘 됐다.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정의역이 x일 때 x일 때 무엇? 1대1 함수가 될 수 있도록 y값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일 겁니다. y값은 전체 실수 범위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1대1 함수로 만드는 형태로 x의 범위를 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쪽에서 우리는 이 문제 이미 풀어본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포물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함수이다 보니까 y 중에 바람피는 애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정 공간에서 잘라내서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함수를 우리가 골라내게 되면 y가 바람피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디가 되느냐? 꼭지점이 기준이 되겠죠. 꼭지점 앞쪽에서 잘라버리면 휘어져 있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꼭지점 이후서부터 채택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x일 때 1대1 함수를 만들어내는 k 값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만 자르면 우리는 1대1 함수라는 애를 만들어내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관건이에요. x에서 x로의 함수를 구하래요. 앞쪽에 사용한 집합은 우리가 언제나 x 범위라고 사용을 했고요. 뒤쪽에 화살표에 맞게 되는 친구는 y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범위 가지고 와서 x 범위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이 범위를 가지고 와서 y 범위로도 쓸 거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 x는 k보다 큰 애들만 사용하겠음. k보다 크거나 같은 x를. 다음 y 범위도 결과적으로 같은 애를 가지고 올 테니까 k보다 크거나 같은 y들을 가지고 와서 공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뭐가 될 수 있도록 1대1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랑 위의 문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위의 문제는 전체 실수 범위를 y값으로 뒀기 때문에 y가 어떤 친구가 될지를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됐습니다. 남아도 사실 상관이 없었고 1대1 함수여서. 근데 밑에 건 달라요.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y가 남아도 안 되고요. 모자라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k에서부터 스타트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 1번처럼 한 마이너스 2쯤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1 같은 거. 그래서 k를 한번 마이너스 1로 잡아봤습니다. k를 마이너스 1로 잡아보자. 그러면 y 값도 마이너스 1로 잡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범위 내에서만 이쪽입니다. 오른쪽 위에 범위 내에서만 함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는 아마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얘를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은성 어떨 것 같아? 1대1 함수야? 아니요, 얘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물론 1대1 함수를 넘어서서 우리는 1대1 대응까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1대1 대응도 당연히 아니겠죠.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왜 그러냐? 얘는 함수조차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비어요. 노란색만 가지고 y라고 함수라고 대응관계를 취할 예정인데 녹색 범위 내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x가 생겨버립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대략적으로 y값이 마이너스 1 되는 지점까지는 x값이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x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남았습니다. 함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k값을 저 위로 1사분면 위로 좀 끌어올려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k값을 좀 많이 끌어올려서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요쯤 끌어올려 볼까요? 이렇게 k값을 k 해서 여러분들은 요 범위 내에서 오른쪽 위입니다. 여기 이쪽 범위에서 함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직선 형태로 뽑아낼 수 있겠네요. 핸동 1대1 대응이 되는 것 같아? 얘도 안 돼요. 여기 y 밑에가 비어요. 함수 자체는 완벽해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작은 범위에 따라서 x가 남거나 y가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절묘한 순간을 찾아야 돼요. 어떨 때? x도 y도 같은 지점에서 출발할 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세 번째 그래프가 필요한 거죠. y는 x라는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지점은 아마도 x 좌표랑 y 좌표가 똑같을 겁니다. 알파보다 큰 범위를 내가 만약에 채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리고요. 노란색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x도 안 남아요. y도 안 남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 그래프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6은 x라는 거를 푸시면 돼요. 풀려 근데? 풀리긴 하는구나.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제로. 그래서 x 플러스 3 발로 x 마이너스 2는 제로 해가지고 x 값에 2가 나오는 거죠. 2부터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 y도 안 남고요. x도 안 남아요. 근데 이 잘린 지점의 경계선에서 출발하는 이 모양이 아까 금방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그려드렸던 범위를 이렇게 잘랐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찾으면 이 점이나 이 점 지나는 그래프를 찾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잘린 범위에 어디에서 구석탱이부터 시작을 해야 1대1 대응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린 범위의 구석탱이에서부터 함수가 그려질 수 있도록 이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y는 x랑 서로 연립을 해가지고 답을 구하시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것을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고 따라오는 게 약간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디 보자. 그 외에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좀 보시게 되면 사례 몇 가지만 좀 들어봅시다. 94페이지. 실질적인 함수의 특징을 통해 함수 값을 구하는 과정 문제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517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517번 페이지는 94페이지입니다. 주어져 있는 조건을 보죠. F괄로에 10n 플러스 K는 Fn 더하기 K 그리고 K는 반드시 0에서부터 점점점점 9까지만 쓸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특징 F0는 제로를 주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해당 함수값 F의 99값을 구하여라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99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 거의 n값과 k값에 어떤 숫자들을 대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99라는 실제 값을 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 거냐? F9는요 이 내용에 따르면 10의 자리 숫자와 뭘로? 1의 자리 숫자로 나눠요. 물론 10보다 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F에 10 곱하기 9 플러스 9가 되는 겁니다. 얘가 n이고요, 얘가 k인 겁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결과값에다가 그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퀄 F의 9 플러스 9라고 적어야 되겠죠. n값도 9였고 k값도 9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왜? 이 값을 몰라서 F9 값을 또 구해야 돼요. 근데 F9 값을 맞더니 넣을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면 얘는 10의 자리가 없거든요. 그럼 몇 넣어야 돼? 0 넣어야지. 자, 얘가 K가 되는 겁니다. 앞에 가의 N 값이 되는 거고요. N 조건 있었나? 음이 아닌 정수 N이었으니까 N은 음수만 아니면 돼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퀄 어때? F 0 플러스 9 되는 거죠. 이제는 나올 게 나왔네요. F0가 0이니까 9, F9가 9 대입하면 몇? 18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한 자리 숫자는 전부 다 K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한 자리 숫자는 N값에 0이 들어갈 것이고 F0가 0였으니까 변화가 없을 거예요. K값을 제가 이거를 8로 바꾸면 여기 8 들어가고요, 8 나오겠죠. 7 넣었으면 7 들어가고 7 넣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 자리 수는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 나머지 숫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10의 자리 숫자들을 한 칸씩 땡겨 나가면서 1의 자리 숫자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아마도 이 숫자들은 각각의 자릿수들의 총합으로 함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F에 예를 들면 375 같은 숫자가 있었으면 이 친구는 15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3 더하기 7 더하기 5가 돼서 이렇게 쓰면 되게 편하죠. 각 자릿수들의 총합이라고 쓰면 간단한데 그거를 까다롭게 우리한테 제안을 해준 거예요. 식으로 보니까 좀 헷갈려 보이고 난해 보이긴 하겠지만 구해보면 별거 아니다 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낼 수 있다. 다음 또 마지막 95페이지 함수의 개수 구하기. 함수의 개수 구하는 과정은 경우의 수 문제랑 상당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물론 나중에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배운 이후에 다시 보시기를 예정, 그리고 그때가 돼야 좀 더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다 해보자. 이론으로 예제를 가져다 사용할 게 아니라 다 써봅시다. 두 가지 정도면 예제가 충분하겠네요. 1번 함수의 개수.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조건 두 가지. x는 남으면 안 되고요, x는 반은 비면 안 돼요. 다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몇 개? 256까지. 왜 이렇게 하고 4에 4거든요. 4에 4 거듭지가 F1로 결정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나와요. F2도 네 가지입니다.
다음에 F3도 4가지고요. 다음에 F4도 4가지입니다. 얘네들 사이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그냥 곱하시면 답이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2의 8거듭 제곱이고요. 값으론 256까지입니다. 엄청 많죠, 그죠? 다음 2번. 상수함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수함수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y는 5 같은 함수라고 그래서 y는 5. 그런 함수가 여기에 몇 개가 나올까라는 건데 주한 몇 개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 네가 화살표를 마음대로 지정해서 몇 개? 찍어. 4개. 그렇죠. 상수는 상수값 하나만 정하시면 돼요. 그죠? y 값으로 5를 정해버리시고 모두 여기에 몰리거나 6에 몰리거나 7에 몰리거나 8에 몰리거나 이렇게 딱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4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y 값의 개수만큼 상수함수는 언제나 나와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뭔가 공식으로 암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에 3번 1대1 함수 보죠. 물론 여기서는 x와 y의 개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대1 함수가 곧 1대1 대응이 될 예정이긴 해요. 개수는 어떻게 되냐? 24가지가 됩니다. 답은 그 이유는 F1이 될 수 있는 게 4가지고요. F2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로 줄어요. F1이 하나를 가져가 버리게 되면 해당 y를 선택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F3은 또 줄고 2가지, F4는 선택권이 없죠. 그래서 4, 3, 2, 1 곱해주시게 되면 1대1 함수 케이스를 모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끔가다 문제를 내요. 뭐냐면 4번 치역의 개수가 3개인 거 구해라 라고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치역의 개수가 그러면 도대체 몇 개 될 수 있는데 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경우의 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불필요한 부분들 약간 고민을 해보고 어느 쪽 방향으로 풀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치역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 치역 몇 개? 1개, 2개, 3개, 4개 있죠? 그 중에서 치역이 1개인 것 이미 구했어요. 상수함수입니다. 얘가 바로 치역의 개수가 1개짜리입니다. 다음 치역의 개수가 4개짜리 구했어요. 어디서? 1대1 함수에서 구했습니다. 얘네가 치역의 개수가 4개짜리가 됩니다. 남은 건 치역의 개수가 2개랑 치역의 개수가 3개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구할까? 어느 쪽을 구할까? 물론 선택이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구했던 간에 전체 합쳐서 얘 나와야 되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죠. 전부 다 합쳐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2개짜리 구합시다. 그래서 빼주면 3개짜리가 나오겠죠. 물론 3개짜리 바로 구하셔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관없는데 2개짜리 구하는 게 훨씬 쉬워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얘를 구할 겁니다. 2개짜리의 치역이 나오게 되는 경우 먼저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1번 y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돼요. 그 2개를 치역으로 갖고 있는 함수 자체를 뽑아내려면 치역 2가지를 먼저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방법 알아? 대의원 2명 뽑는 방법 아시나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이거 배우신 적 있으시려나? 중학교 때 얼핏 나오죠, 그죠? 반장 부반장을 뽑았으면 4 곱하기 3이지만 대의원 2명을 뽑을 때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어야 되죠. 6가지가 나옵니다. 순서상으로 말씀드리면 5, 6, 5, 7, 5, 8 다음에 6, 7 다음에 6, 8 다음에 7, 8까지 해서 총 6개입니다. 골랐죠? 그 다음에 함수 만듭시다. 2번 함수 구하기. 함수는 모두 몇 개가 되느냐? 함수를 구해 보시게 되면 총 둘둘둘둘 해서
16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5, 6을 공역으로 갖는 원소 함수의 개수는 16가지입니다. 5, 7을 공역으로 갖는 함수는 역시 16가지. 16개, 16개, 16개. 하면 곱하기 6 하면 되려나요? 마이너스 2 해줘야 돼요. 문제의 핵심. 제가 이 문제를 내고 있는 이유.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 오답이 나오는 가장 많은 비율은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 함수의 개수를 예를 들면 치역의 개수가 2개짜리인 함수를 우리가 골라내는 데 있어서 공역이 2개짜리인 함수는 되게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치역이 2개는 사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역이 2개 나온 상태 안에도 치역이 하나짜리도 있거든요. 전부 다 5에 몰리거나 전부 다 6에 몰리는 경우가 이 함수 중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빼주셔야 돼요. 아니 그럼 다 더한 다음에 빼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5가 치역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총 3번 나오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다 빼주셔야 겹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역으로 갖는 개수가 14개입니다. 공역으로 갖는 개수가 16개인 거고요. 두 가지는 엄연히 달라요. 우리는 치역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14, 14, 14, 14, 14, 14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4 곱하기 6이 나옵니다. 얘가 4, 얘가 24. 모두 더해서 256이 되도록 3개짜리를 고르시면 돼요.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난이도적인 측면들을 이렇게 좀 따지고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얘는 굳이 구할 이유는 없겠구나. 여기까지 했어요. 해서 저렇게 4개짜리 정역과 공역이 주어지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은 대부분 다 하나씩 다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일단 체크해 주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특히 마지막 거. 해서 이렇게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개수까지 확인을 해봐서 일단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98페이지 합성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응관계 자체를 설명하는 데는 자판기가 좀 적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판기의 버튼이 X고요. 나오는 음료수를 Y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입력되면 Y가 나오고 X가 입력되면 Y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응관계를 생각하기가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버튼 중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손해예요. 아깝죠. 그래서 버튼을 모두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조건 X가 남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버튼을 눌렀는데 랜덤으로 음료수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어? 가끔 가다가 그런 정신 나간 자판기가 있긴 하죠. 그죠? 근데 원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넣었을 때,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무엇이 나올지가 뻔히 예측이 되어야 우리는 해당 자판기를 아무래도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함수의 기본적인 요건인 x에 한해 y가 대응되는 방식. 근데 y는 발음 필수 있죠. 여러분들이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코카콜라로 가득 차 있는 자판기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끼케봐야 환타 또 한 줄, 코카콜라 2줄 막 이렇게 차 있는 자판기를 보시기도 하죠. 그런 것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함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종의 자동 세차장 같은 거 있죠.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요. 돈 넣으면 그냥 자동 세차되는데 돈 넣으면 뭐 돈을 넣든 뭐 결제는 나중에 하든 어찌됐건 차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저 안에서 뭔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곱하기 2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y는 들어온 x를 2배 해주고 더하기 3 해주겠다.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나오는 예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수로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들어가는 거 뭐? x, 나오는 거 y.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를 f라는 함수라고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에 대한 일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으로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시게 될 내용은 뭐냐? 합성함수라는 친구인데 이건 합성함수라고 해요.
함수 바로 옆에다 함수를 더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x가 원래 들어가서 y가 나와야 되는데 그 y가 나올 틈도 없이 다음 함수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무언가의 변화, 함수가 만들어낸 변화를 취하고 나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방식을 우리는 일컬어 합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f와 g라는 친구를 합성할 거고요. 합성의 기호는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우리가 숫자끼리 곱할 때, 문자끼리 곱할 때 점을 쓰는데 이 친구랑 명확하게 구분하게 안쪽에 공간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표시하고요. 그걸 통해서 합성함수를 쓸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 해당 그림에 대한 합성함수는 다음과 같이 써요. 좀 이상하죠? 뭐가? 분명히 지금 그림 내에서는 x는 f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g를 거쳐서 나오는데 내가 쓸 때는 g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 f를 썼어요. 왜 이렇게 쓰느냐? 실질적으로 함수에서 집어넣는 건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쓰는 거는 가로로 오른쪽으로 숫자를 써 내려가지만 여태까지 fx라는 것에 대한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언제나 x는 함수의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앞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쪽에 먼저 들어갈 친구, 먼 쪽으로 나중에 들어갈 친구를 배치시키는 게 원래 수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글자 있는 순서와는 반대대로 들어가는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간단해요. g 안에 f 넣으면 돼요. 이 fx라는 것은 x를 f에다 넣었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g 안에다가 x처럼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보는 거죠. 만약에 fx가 숫자로 나오면 숫자 넣으시고 문자로 나오면 문자 넣으시고 아니면 식으로 나오면 식을 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쪽에서 우리가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그림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함수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돼요. x, y, z.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됐을 때 취향대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 어쩌면 했노? 1 어디다 대응시킬래? 5. 다음 주한 2는 4. 다음 성은 6. 뭐 반드시 1대1 대응은 아니어도 되는데 은성 4. 7. 다음에 민재 7. 다음에 다현 9.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함수 이쪽으로 건너가는 걸 f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건너가는 걸 g라고 하게 되면 다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g합성 f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겁니다. 2 넣었더니 몇 나오더라? 7, 6.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g 안에 f2 있음이 될 것이고요. f2 값이 4였으니까 결과적으로 7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연결관계를 보시면 한 번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성함수도 당연히 함수이다 보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조건이 있긴 해요. 조건은 뭐냐면 앞쪽에 있는 것에 대한 치역이 최소한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앞쪽에 F의 치역은 4와 5예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F의 치역은 4와 5인데 그리고 G의 정의역은 4, 5, 6인데 일부분만 취해져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기 X가 B잖아요. 어차피 G라는 것 자체를 X로 써먹진 않고 X는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대응되는 형태를 만족시켜서 이 친구는 비어 있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의 무엇이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어떨 때 나타나게 되느냐? F3 값이 예를 들어 10 이런 거. 그럼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10이 없거든요. 그럼 얘 혼자 10으로 가버리게 되면 연결고리가 끊기죠. 그래서 x라는 친구를 3을 넣었을 때 y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난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선택한 y 값이 여기서 사용되는 x 값 안쪽에만 들어오면 문제는 없어요. 남든지 뭐하든지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조건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여기에 99페이지에 합성함수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위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100페이지로 가서 합성함수에 대한 여러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을 쓰고 각각의 함수를 구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잠깐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근데 문제는 무엇을 미지수로 주느냐라는 것이 약간 좀 문제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는 hx가 무엇인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fx라는 친구를 무엇이라고 둘 것이냐? 2x-5라고 두고요. 다음 gx라는 친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이 상태에서 h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쓰느냐? 잘 보세요. f 합성 g 괄호 x. 이 친구의 첫 번째 풀이는 f 안에 g 있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f 안에 gx라는 친구를 무엇으로?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 적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무엇이 그대로 남아있고 무엇이 변형되었는지 그것이 기존에 어떤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주한 이해? 다음 f에다가 이걸 적용해야 돼요. f에 x 넣었는데 2x-5면 f에 x제곱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죠? 2괄로 x제곱 마이너스 1괄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이 친구가 바로 hx라는 친구입니다. f 합성 g랑 같은 값이죠. 전개해서 정리를 하시건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답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보도록 하죠. 2번 g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fx랑 hx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g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fx를 2x-5라고 두고요. 다음에 hx를 이번엔 힌트로 줘야 되는데 3x 제곱 마이너스 7 정도를 이렇게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f 합성 g x는 hx다. 이번엔 등식을 쓴 이유가 있어요. 한쪽 식을 정리해서 답을 구할 게 문제가 아니라 건너편도 힌트가 있고 이쪽도 힌트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방정식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f 안에 g 들어감은 hx 3x 제곱 마이너스 7. 다음 여기서 더 이상 gx를 건들 게 없어요. gx를 아직 모르니까. 근데 f는 알고 있기 때문에 f에 무엇이 들어온 결과는 쓸 수 있어요. 2gx 마이너스 5는 3x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떤 힌트가 반영됐는지 무엇이 똑같고 어떤 힌트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대입이나 이와 같은 과정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정해진 룰 없이 그냥 편의상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문제풀이 방식이 이걸로만 해결되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다음 gx-5 넘길게요. 2a gx는 3x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gx는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가능하죠 그죠? gx를 집어넣은 이후서부터는 그냥 방정식의 풀이 과정과 똑같아요. 뒤에 붙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날려버리죠. 마이너스 5 같은 거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플러스 5 곱하기 2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나누기 2 같은 것들만 적절하게 해주시게 되면 gx를 구하는 데는 아마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케이스 그냥 2개 짜집기, 그 다음 조금 난이도 있는 거 정리가 좀 필요한 케이스. 단마지막 3번 f가 누군지 구하해라 라고 문제도 낼 수 있죠. 당연히 얘가 조금 계산이 제일 귀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gx dx-5 hx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1로 가자. 플러스 1로 가면 왠지 인수분해 할 것 같아. 플러스 2. 자, 해결할게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왜 어렵냐면 먼저 일단 쓰겠죠. g 괄호 x는 다음에 건너편 x hx 쓰고요. 그 다음에 f 괄호에 gx가 hx인데 fx에 gx를 넣게 되면 gx가 뭐니까 2x-5가 되는 거고요. 이퀄 건너편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x속 안에 이상한 거 집어넣는 함수 안에 이상한 거 집어넣는 형태의 문제를 없잖아 본 적 있었죠. 그 문제가 엄밀히 얘기하면 합성함수를 그냥 풀이해서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바깥에 있는 f 자체를 예측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다른 것들은 정리만 하면 됐거나 그냥 합성 바로 대입만 하게 되면 답이 풀리는 케이스와 달리 이 친구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부분을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엄밀히 얘기하면 이 방법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풉니다. 2x-5에 x를 넣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어색하죠? 왜냐면 2x-5가 x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특정 x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함수 형태는 원래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어색하게 느껴져요. 근데 혹시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이 해본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이런 거 가끔 써요. 대체하는 거. 그래서 고안해낸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방식은 2x-5를 t로 치환하세요. 그 다음 넘길게요. 넘기면 2x는 t플로 그래서 x는 2분의 t 플러스 5 이렇게 풀이 과정까지 쓸 거예요. 이거 왜 쓰느냐? 쓴 다음에 건너편 얘를 x라는 애가 사라지도록 할 겁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ft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이쪽 건너편 역시 마찬가지로 x라는 애가 사라지고 t만 남을 수 있도록 정리할 거예요. 2분의 t 플러스 5 괄호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t 플러스 5 플러스 2. 그 다음에 최종 x로 바꿔주세요. 얘가 답이에요. fx. 귀찮죠? 중간에 치환도 해야 돼요. 환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x로 다시 통일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귀찮기는 하고 계산도 약간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함수 배우시게 되면 이 친구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을 배우시게 될 테니까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현 시점에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까지 풀이하는 것도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나와 있는 게 100페이지인 겁니다.
합성에 대한 식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함수를 자체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1 페이지 합성함수의 승질. 합성함수의 성질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도 나름 연산이거든요. 연산. 함수 자체를 두 가지 엮는 것조차 연산이에요. 우리는 연산에 대해서 처음 배우면 연산의 성질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로그라는 것을 처음 배운 다음에 로그끼리 더하면 어떻게 될지, 로그끼리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될지를 배웠던 것처럼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과 교집합 이런 거 배운 다음에 걔네들끼리 어떤 성질을 받는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합성함수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엮는 과정이 연산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 연산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랑이에요.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x라는 친구를 예제 EX-5 간단하게 GX라는 친구를 3X 플러스 7 이렇게 준다고 가정해볼까요? F 합성 G 해볼게. F 합성 G X F에 G 넣기 F에 3X 플러스 7 넣기 하면 이괄로에 3X 플러스 7 마이너스 5는 6X 플러스 12 마이너스 5 플러스 7 이렇게 정리해야 되네요. 14 마이너스 5니까 9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다음 두 번째 G합성의 F도 해볼게요. G합성의 F X G 안에 F 넣기 G 안에 EX-5 넣기 그럼 3 곱하기 EX-5라는 친구 플러스 7인데 해당 값을 계산해보면 6X -15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요. 위랑 아래는 엄연히 다른 함수입니다. 물론 기울기는 똑같긴 하지만 함수가 다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합성 서로 두 개를 해보면 엉뚱한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교환이 안 돼요. 방향도 함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환법칙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같은 함수를 만들려면요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 자체를 틀어서요 이 친구 중에 하나의 상수값을 지워버리고 F 합성 G 이퀄 G 합성 F가 똑같게 하는 A값 찾으세요 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에 거 계산 밑에 거 계산 둘 다 하신 다음에 이퀄 처리해보면 A값이 나오겠죠. 그것을 찾으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는 다른데 다 다른 건 아니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려면요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성립하면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F 합성 G 합성 H F 합성 G 합성 H 결합법칙이 뭐야 근데? 바로 순서는 내 맘대로 해도 됨. 앞에 거 먼저 합성하고 뒤에 거 합성 뒤에 거 먼저 합성하고 앞에 거 합성 얼마든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잠깐 가봐서 합성함수의 추정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면서 문제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하나의 합성함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이와 같은 경우들을 따로 지칭하는 표현은 없어요. F라는 친구를 계속해서 합성하고 또 합성한다고 해서
뭔가 이걸 간단히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와 같은 경우들을 이와 같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해진 방식은 아니고 문제마다 언급하는 걸로 봐서 문제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허용을 하겠음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577번 같은 경우 x라는 친구가 먼저 주어집니다. 정의역이죠? 1, 2, 3, 4. 다음 fx라는 친구는 x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f 2014 거듭제곱의 2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의 세제곱. 아, 세제곱이야?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기호가 처음 나오는데 이 친구는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f라는 친구를 두 번 합성한 걸 f2라고 쓸 거고요. f 합성 f를 쓴 것을 f3으로 쓰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2014번 합성한 함수에 2를 넣은 결과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 겁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근데 설마 2014번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어떤 의도를 담고 있을까? 규칙성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커다란 숫자를 계산을 해볼 일들이 앞쪽에서 다항식이나 뭐 고등학교 상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오메가 거듭제곱하거나 i와 같은 복소수 거듭제곱하거나 그런 것들을 더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가끔 쓰죠. 그죠? 그 외에 나머지 파트에서는 잘 안 내요. 이 정도 크기는. 그렇다는 것은 규칙성을 찾으라 라는 겁니다. F2부터 보죠. F2는 몇이야? 얘를 세제곱하면 8이고요. 그 친구를 5로 나누게 되면 3이 남아요. F2는 간단하게 3입니다. 그 다음에 F 합성 F의 2는 몇일까? 물론 합성 자체를 계속 해서 하셔도 되지만 위에 있는 함수값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F3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F3은 27입니다. 세제곱이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남아요. 다음에 F 합성 F 예 2는 몇일까라는 거죠. 두 번 합성한 것에 대한 결과가 2니까 어떻다? F의 셋이라는 것은 F의 2를 구하는 것과 같죠? 몇이야? 3. 어떤 거 같아 그러면? 월수가 3이니까. 그렇죠? F를 한 번 한 게 3, 두 번 한 게 2, 세 번 한 게 3, 네 번 한 게 2 반복이겠죠. 2014번이면 그러면 어떻게? 3이 나오겠네요.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하나씩만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관적으로 기축성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시게 되면 얼추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기 방식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규칙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해서 과제는 유형 7까지 일단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04페이지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수요일입니다. 촉박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수원 잠깐 제껴두시고 고등수학 하에 조금 많이 올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